서울 한강 하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대규모로 출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괴한 모습의 생명체가 강 표면을 뒤덮고 있다는 영상은 SNS와 뉴스 채널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해외 주요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한강에서 이상 생명체 출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 사건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작년 파리올림픽에서 생강의 수질과 한강의 수질을 비교하며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해외 언론들에게 보라는 듯이 한강의 수질을 폄하하고 나선 것인데요. 프랑스 언론들은 연일 한강의 괴물 출몰을 보도하며 한국의 도시 하천 관리 수준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썩고 있다. 기괴한 벌레들이 강을 점령했다. 도시의 심장이라기보다 괴생명체의 서식지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로 SNS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은 파리의 한 국립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강 근처를 자주 걸으며 자랐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강 둔치에서 종종 산책을 하셨고 그때마다 저도 함께 걷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강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진 말인지 그땐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에서 이상한 생물이 때로 나타났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강의 괴이한 생물 출몰, 도시 수질의 심각한 위험 신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강 하류에서 정체불명의 생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그것이 오염의 징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에 이상한 벌레가 득실거리는 건 물이 많이 더럽다는 뜻이라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었어요. 그 보도는 단순한 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강은 이제 썩은 강이다. 샌강이 더럽다고 욕하더니 자기네 강은 벌레판이구만. 한국은 일본 옆이라 지진전조 현상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수십 개,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몹시 답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책임한지 그리고 얼마나 단편적인 판단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생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그 생물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강을 썩은 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 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질문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고 기사에 함께 실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생물은 저도 생물학 실험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벌레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바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장 피에르 선생님께요. 교수님, 이 생물이 정말 수질이 나빠서 나타나는 걸까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생물은 흔히 갯벌 근처나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서 살지 꼭 오염 때문에 나타났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리즈, 자연은 늘 복잡하단다. 생물이 어디서 왜 나타났는지 알려면 단순히 겉만 봐서는 안 돼. 교수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을 더 깊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서관에 가서 온라인 자료를 뒤졌습니다. 프랑스 기사에서 말한 그 생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오염의 지표가 되는 생물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환경기관에서 낸 공식 보고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하류에서 나타난 이 생물은 다모류라고 하는 벌레 종류에 속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 생물은 수질이 아주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질이 안정되고 기초적인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다시 돌아온 종이다. 강하류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순간 저는 책상에 앉은 채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언론과 사람들은 이 생물이 혐오스럽고 위험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겁니다. 강이 스스로 회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살 수 없었던 생물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 자연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한국을 변호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인간과 생명의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논문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생강의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강의 생태 변화와 그 상징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요. 단순히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판단하기보다는 제 두 발로 그 강가에 서서 제 눈으로 물살을 보고 제 귀로 그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교수님께 추천서도 받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엔 제 이야기가 어디로 흐르게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늘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도착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을 나서자 익숙한 얼굴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친구 수민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일 때 같은 실험실에서 일하며 가까워졌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원에서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리즈, 드디어 왔네. 수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오지도 못했을 거야. 수민은 저보다 몇 살 위지만 늘 따뜻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강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응원해준 사람이었고요. 수민은 이미 제가 조사하려는 지역의 정보도 정리해 두었고 일정도 함께 짜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는 날엔 같이 갈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눌 땐 통역도 해줄게.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놓인다. 수민의 말에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생물도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수민과 함께 김포행 전철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생각보다 훨씬 편리했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붐볐지만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조용한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포에 도착해 강가로 내려갔을 땐 아직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으며 하류 쪽으로 내려갔고 강둑 아래에 다다르자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길쭉한 생물들이 무리를 지어 유영하고 있었고 그 생물들은 기사 속 사진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움직이는 실타래 같기도 했고 군무를 추는 듯 질서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 난리난 그 생물들이구나. 제 말에 수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맞아. 저게 기사에 나왔던 다모류 생물이야. 갯지렁이라고 해. 한국인들도 처음 봤을 때는 기괴하다고들 했지. 몇 번을 봐도 징그럽다. 으유.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 생물들은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들고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경로, 몸의 길이, 움직임의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눈으로 보기에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수질 측정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온, 산소 농도, 염도 모두 안정적인 수치였습니다. 정말로 강이 썩은 상태였다면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이 소개해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이라는 분으로 김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교육과 하천 생태 복원 활동을 해오신 전문가셨습니다. 수민이 통역을 맡아주었고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기사들을 봤어요. 정말 수질이 나빠서 나타난 걸까요? 수민이 제 말을 전달하자 정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이 생물은 갯지렁이라고 해요.
갯지렁이들은 원래 이 지역, 특히 바닷물이 섞이는 하류 근처에 살던 애들이에요. 오래전에는 너무 물이 더러워서 다 사라졌었죠. 그런데 수질이 좋아지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 저 생물들이 있다는 건 강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군요. 그렇죠. 수질 회복의 징후예요. 오염의 지표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에 가깝죠. 갯지렁이들은 산란을 위해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올라와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하거든요. 수미는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에서 봤던 조롱 가득한 기사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생물은 괴물도 아니고 위험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생물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우리는 강화도 인근의 다른 하천도 찾아갔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그곳에도 같은 생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은 수민이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 혼자 다녀야 했는데 다행히도 그곳에서는 지역 자원봉사자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강 주변을 청소하고 관찰하는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더듬더듬 한국어로 말을 걸었더니 그중 한 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학생, 외국 사람? 저 벌레 보고 놀랐나 봐. 네, 조사 중이에요. 저 생물 다시 나타났다고요? 응. 몇 년 전만 해도 안 보였지. 요즘은 자주 보여. 여기가 옛날보다 훨씬 살만해졌으니까 저런 놈들도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말이 완벽히 통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생태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감한 회복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강은 단순히 흐르는 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고 기억이며 돌아온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사들은 진실의 일부만 보았을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을 반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저녁, 저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김포와 강화에서의 현장 조사 기록, 수질 측정 결과, 정수연 선생님의 설명, 강가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에 잡히는 사실뿐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감정과 풍경까지 함께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논문을 구상할 때까지만 해도 제 시선은 비교에 가까웠습니다. 센강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한강은 그에 비해 어떤 상태인가라는 식이었죠. 프랑스 언론도 그랬고 학계에서도 흔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요. 수치를 나열하고 그래프로 보여주고 개선이냐 악화냐를 판단하는 그런 보고서들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치나 수질의 우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다루고 싶어진 건 그 물을 마주한 사람들, 그 물에 돌아온 생물들, 그리고 진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논문 초안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도시 하천 수질 비교를 통한 생물학적 회복 모델 분석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의 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한강에서 만난 생명과 시선의 전환. 그 제목을 적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실감했어요. 단지 정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오해 속에 묻힌 진실을 꺼내는 일이라는 거요. 논문을 쓰면서 저는 프랑스에서의 반응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강 기사에 달렸던 댓글들, 조롱 섞인 문장들, 왜곡된 판단들. 그 안에는 단순한 오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태도, 멀리 있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 익숙한 시선이 함께 있었죠. 그런 태도는 때로 학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생물은 오염의 지표이므로 수질이 나쁘다. 센강은 수용이 가능해졌으니 더 우수하다. 그런 단정이 얼마나 많은 사실을 지워버리는지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께 논문 자문을 부탁드렸을 때 그분은 제 노트를 꼼꼼히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록이라는 건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바라보았는가를 돌아보게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단순한 생물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주말,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구간, 여의도 근처의 강변이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청년들,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음악을 듣는 모습들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곁에서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은 조용했지만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어딘가 먼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노신사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강 조사를 하러 왔어요. 아, 반가워요. 우리 한강 어때요? 좀 괜찮죠? 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요. 강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전 한강에서 평생을 봤어요. 예전엔 여긴 냄새가 심했죠. 물도 새까맣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손주랑 같이 산책도 오고요. 저는 그 말이 마치 오래된 기록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살았다면 저는 아마 한강을 모니터 속 이미지로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직접 그곳에 서서 사람들의 기억을 듣고 생물을 관찰하고 수질을 측정하며 이 강이 살아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조사 정리를 하며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가에 선 사람들은 그 물이 흘러온 시간을 대신 기억하고 있다. 논문을 완성해가는 동안 저는 문득 이 논문이 단지 학교 과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 대한 기록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는 노력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한강, 누가 더 낫냐고 묻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물이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수치나 기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임을 저는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천천히 흘러가던 구름은 한강의 물결처럼 이어졌고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강줄기를 상상하며 조용히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잘 있어, 한강. 다음엔 더 따뜻한 계절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교수님 연구실 복도는 조용했고 커피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실험실 특유의 공기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앞의 세상을 숫자로만 바라보던 저의 시선은 이제는 사람과 생명, 기억과 흐름으로 이어진 연결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어요. 논문은 마지막 수정 단계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인 장피에르 선생님께 원고를 넘겨드리자 교수님은 조용히 읽으신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즈, 너답지 않은 문장이 많아서 좋았어. 네, 학문적인 언어보다는 현장에서 내가 느낀 감정이 묻어났다는 뜻이야. 좋은 연구자는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하거든. 그 말씀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 논문은 아마도 제가 대학에 들어온 이후 가장 조용하고도 깊이 있게 쓴 글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제가 느낀 질문과 변화, 그리고 반성을 담았으니까요. 논문은 학과 연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몇몇 교수님들은 이런 주제는 발표할 가치가 있다며 지역 환경 정책 세미나에서 한번 공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논문 요약본을 준비해 프랑스 남부에서 열린 한 작은 생태학 포럼에서 짧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비교해서 이해로 도시 하천 생물군이 전하는 메시지였고 청중 중에는 프랑스 환경부 실무자도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난 후 한 중년의 연구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생강도 정화 중인데 우리는 늘 자기만 보지요. 다른 나라 강에서 배우는 자세 우리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강을 떠올렸습니다. 김포의 아침 안개, 강화도 물살, 서울의 햇살 아래 조용히 움직이던 생물들, 그리고 강가에 앉아 우린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말하던 어르신의 눈빛까지. 한강은 단지 도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은
자연이 인간에게 건네는 회복의 인사였고, 오랫동안 외면당하던 생명들이 돌아오며 속삭이듯 전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민에게 긴 메일을 썼습니다. 조사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논문 덕분에 발표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아보냈습니다. 수민은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강의 널 많이 바꿔놓았구나. 언젠가 다시 오면 같이 또 걸어보자. 메일을 읽고 난 후 저는 프랑스에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생강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둔치, 오래된 벤치, 겨울비에 젖은 흙길, 강가에 서서 저는 조용히 한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생강도 여전히 아름다웠고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흐름을 예전처럼 풍경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말미에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강을 바라볼 때 물의 맑기만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강은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의 귀환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의 한강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시 배워야 할 강이다. 그 문장을 쓴 뒤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논문은 끝났지만 제 안의 배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붙어 있던 작은 세계 지도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국이라는 지명 위에 조그마한 스티커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곳은 제가 진짜로 처음 진실을 만난 한강의 자리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